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국 소설의 마지막 시간인 제8장 2차 시를 에서 청대 장편백화 소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대 장편 소설, 특히 청대에는 소설이 대단히 발전하게 됩니다. 정말로 오면은 사회는 더욱더 어지러워지는데 소설은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대 소설이 발달한 원인은 대체로 네 가지로 소설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인쇄 제지술이 발달하고 독자층이 확대되고 또 지식인들의 불만을 토로한 수단으로 소설이 사용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소설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인들의 소설 가치를 대단히 높이 인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걸로 보면 김성탄과 이어, 원매, 기훈 등이 소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비평하게 됩니다. 특히 김성탄은 소설을 전통문학과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김성탄이 말하는 육제자설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 수오전, 명대의 수오전과 원대의 서상기, 서상기 왕실 보고지 않는 서상기 작극입니다. 작극. 그 다음에 이소는 그 한나라 이전에 초나라 구런이 지었는 이소. 그것을 우리는 전통문학에서는 이소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이소경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높이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장자가 지었는 장자라는 사성서 장자,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두시, 당대의 두시, 이런 각 시대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의 작품, 이 6가지 중국 문학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면서 이 6가지를 두비나 장자나 사기는 어떤 산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통적인 굉장히 높은 두시와 같은 뛰어난 문학 작품을 수호전과 같은 수준으로 본 거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정도로 김성탄은 소설을 높이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소설의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하게 되고, 물론 뭐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수 사람들은 이렇게 소설에 대한 높은 가치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소설이 발전하고 짓고 있는데 상당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쇄 제지술의 발달이라고 했는데, 인쇄 청대에 들어와서 인쇄술, 명대도 물론 인쇄술이 발전했지만 청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욱더 인쇄술은 발전되고, 그 다음에 제지술, 종이를 만드는 기술도 훨씬 발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서적이 보급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겠죠.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책과 독자의 확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독자층의 확대라는 것은 이런 제지술,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 딱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 대중도 이런 글자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을 갖추게 됨으로 인해서 소설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설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윤택해졌다.
그 이전의 어떤 시기보다도 그러한 외적인 조건이 일단 주어져야 우리가 소설이 발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설이라는 것은 소비의 문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인들의 불만을 토로하는 수단으로 소설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청나라가 만주족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만주족의 나라예요. 한족은 그 피지배 민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한족 지식인들이 자기들이 그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 수단으로서 소설을 택해서 자기 불만을 소설 속에 녹여냈다.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소설에 표현됨으로써 지식인들이 소설을 훨씬 더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창작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청대 소설이 발달할 수 있는 원인들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청대 우리가 대표적인 장편 소설을 몇 편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림의사입니다. 유림의사. 보니까 유림이라는 것은 유가 사상한 유학자들의 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집단을 뜻하겠죠. 많다는 거죠. 그런 유가 집단에 대한 외사니까 정식적인 역사가 있고 외사, 외전 뭐 이런 거하고 다 비슷하겠죠. 좀 소설이라는 뜻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작자가 누구냐? 유림의사의 작자는 오경제입니다. 오경제 자예이 1701년에서 1754년까지 산 사람인데 자는 매헌이다 라고 됐어요. 이 사람이 보면 18세 때 수재가 되었다. 향시에 합격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18세 때 수재가 되었으니까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면은 재물을 경시를 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경시하고 어떤 과거를 통한 사회적인 출세를 별로 중시하지 않고 경시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집안이 오경제 집안이 원래는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경시하다 보니까 자기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는 가세가 급격하게 몰락합니다. 왜? 재물에 대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부친도 그렇고 되도록 부자 집안이었지만 점점 이러한 재물에 대한 경시를 하는 그러한 대모로 인해 가지고 재물 관리를 잘 못하죠.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래서 재물은 일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세가 몰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3, 40대 한 10년 정도 이때 유림회사를 창작을 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건륜 14년 1749년 전후에서 이 유림회사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 유림회사의 유형을 보면은 풍자소설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유림에 대한 지배계층이죠. 유림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 뭐 과거에 대한 풍자, 그 다음에 이 어떤 선비들 집단의 사고방식에 대한 풍자, 사회 관습에 대한 풍자,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특히 이제 대체로 이 소설은 그러한 일화를 이렇게 엮어놓은 소설입니다. 뭐 특징에 대해서 나오겠죠. 판본을 보면 원본은 50호인데 이후에는 뭐 50회, 56회, 60회본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유행하게 되는데 통행하는 본은 56회입니다. 56회. 이 소설이 보면은 뭐 중국 풍사 유림에서는 중국 풍자 소설의 최고봉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청말에
만청소설이라고 만청청말 또는 만청이라고 하는데 이때 견책소설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견책소설들이 유림회사의 영향을 받고 유림회사를 본떠서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또는 청나라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인 소설을 쓰게 됩니다. 쓰는데 그게 막대한 영향을 준 게 바로 유림회사다라는 거죠. 유림회사의 내용을 보면은 과거 제도의 폐다, 그 당시에 그죠.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한 부패, 뭐 이런 것들, 과거 제도의 부패 이런 것들을 폭로하게 돼요. 과거 제도는 명제부터 해서 팔고문이라는 딱 짜여진 형식의 8가지 형식에 의해서 그대로 써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되면은 너무나 몇백 년 동안 하다 보니 진부하게 되고 현실과는 괴리하게 되고 그래서 과거 공부만 해서 거기에 합격하는 과거 장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관리가 된 사람들이 사회를 옳게 관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형식적인 과거 시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어떤 과거 제도와의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해서 여기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권 사대부들의 추악한 면모에 대해서도 대단히 풍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하는 이 유림이라는 선비 집단에 대해 가지고 그들이 바로 사대부들이죠. 그들의 어떤 이중적이고 추악한 면모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습에 대해서 풍자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 보면은 전반에 대해서 풍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림회사의 특징을 보면은 전통을 개성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중국 고대 풍자 예술을 개성해서 거기서 훨씬 굉장히 발전시켰다. 라는 측면에서 전통을 개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자소설이다. 유림회사는 유림회사 하면 풍자소설 이렇게 연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문학사상 가장 뛰어난 장편 풍자소설이다. 유림회사는요. 그리고 그 인물에 나오는 인물들이 보면은 대부분 생동감이 넘치는 인물들이다. 그래서 뛰어난 소설들은 다 생동감이 넘친다 그랬죠. 언어는 통속적인 북방구어를 뛰어나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당시 되면은 북방의 구어 이것이 거의 관하고 중심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언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백화소설에서 뛰어나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구성을 보면은 단일 일화로 구성되었거나 또는 이거는 단편이죠. 단편의 일화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중심 인물 그리고 통일된 줄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한 명이 아니고 각 일화마다 또 주인공이 또 달라지고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소설의 독립이라고 했는데 책에서 설화의 흔적에서 벗어난 소설이다. 그래서 중국 소설은 백화소설은 보면 고대 백화소설은 대부분 설화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슈화, 쉐슈어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설화가 아니고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장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중국 소설이 설화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소설로서 자리 잡는, 완벽하게 자리 잡는 그런 시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홍루몽을 보겠습니다. 홍루몽은 중국 최고의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뭐 소설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 고대 소설에서 홍루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때까지 중국 소설이 발전한 그 절정에 홍루몽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홍루몽은 홍루몽이 있기 이전의 중국 소설사에서 이루어낸 모든 성과들을 집대성하여서 결국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홍루몽은 뭐 삼국지나 소전처럼 집단 창작이 아니고 개인 창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유림에서도 개인 창작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소설이다. 가장 뛰어난 소설이다. 중국 소설 사상에서. 홍루몽의 유형을 보면 인정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 즉 사랑에 관한 소설이다. 애정소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자는 보면은 조설근인데 이 홍루몽은 지금 120회본이며 그런데 원래 조설근 또는 조점이라고도 합니다. 설근은 호고요. 그래서 조설근이가 처음 지었을 때는 80회본이에요. 80회인데 이후에 고학이 소설이 홍루몽 소설이 좀 뒤에가 완전하게 완결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조선의 그의 소설을 홍루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연구한 끝에 자기가 조설근의 생각, 원작자의 생각, 의도대로 자기가 유추해서 또 원작자의 어떤 필체를 흉내내서 D40회를 완성해서 대단원의 임막을 내립니다. 물론 그 D40회는 전작 80회보다는 문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못 미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야기를 연결했다는 데서는 상당한 공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120회본, 80회와 40회본을 합친 것을 우리가 홍루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본을 보면은 이 조설근이 처음에 한 30, 40세까지, 30에서 40세까지 10년 동안 이 소설을 쓰고 본치고 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연제 중평본이 있는데 이것은 80회본이에요. 그러니까 즉 조설근의 원본에 가장 가까운 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연제 중편본이.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걸 보면은 뭐 정갑본이나 정을본 뭐 이런 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대부분의 그 판본인데 이것은 120회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학의 속작을 40회 속작을 합쳐서 출간된 판본입니다. 자, 그러면 홍루몽이라는 내용이 뭐냐? 앞에서 우리가 작품을 감상을 해봤듯이 그거는 조금 앞부분 1렙밖에 못 봤습니다만은
봉건 대지주 집안인 가부의 몰락 과정을 그려놓은 건데 이 그 속에서 주인공 가보가 그를 둘러싼 12미녀의 사랑과 비극을 그렸습니다. 특히 가보가 그 여자 주인공의 둘 사람이 어떤 그 사랑이 거의 중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옥과 설보채라는 두 여자 주인공 간의 사랑 그와 비극에 이르는 과정 뭐 그것이 주된 흐름으로서 그 흐름 속에 이제 이 가시 집안의 이 흥망이 전개가 되는 거죠. 홍루몽의 주요 등장 인물은 뭐 홍루몽의 등장 인물은 수백 명, 뭐 500여 명인가 뭐 나옵니다. 수백 명이 나오는데 모든 계층의 그 당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알아둘 것은 주인물인 가보 남자입니다. 가보기 남자예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임대옥 그다음에 설보채 그다음에 너는 뭐 가석춘, 가탐춘, 가영춘 뭐 이런 사람들 그 외에 왕희봉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 노는 사람들은 지금 대체로 10대예요. 이 사람들이 10대 후반으로 등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좀 나이가 먹고 20대 초반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죠. 소설이. 이 대관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소설에 나오는 집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원래는 이 대관원을 이 소설이 시작하면 좀 있다 보면 이 가시 집안이 영국 분데 거기서 새로 집을 지어요. 이 대관원이라는 집을 지어서 이 사람들한테 자식들과 자기 친척들 같이 사는데 그게 한 채씩을 줘요. 이 집을 한 채씩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이런데 그죠? 이홍원 해가 이만한 집을 이만큼 몇 채나 되는 거 한 채씩 이리 줘요. 그죠? 소상관 해가 이만한 집을 또 이리 줘요. 그래서 하나씩 이리 다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집대들이 하나씩 이걸 곳에서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물론 여기 부모들도 살고 뭐 이리 다 하겠지만.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집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소설을 그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거 그려놓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소설이 판각되다 보니까 워낙 유명하니까 이 그림을 그려서 같이 판각을 하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또 심지어는 이런 뒤에 보면 배경처럼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왜냐 홍루몽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중국 사람들한테 홍루몽은 고전 소설 하면 홍루몽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남녀간의 사랑, 젊은 사람의 사랑 하면은 누굴 생각합니까? 성춘향, 춘향전을 생각하죠. 춘향전을 우리가 읽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뭐 춘향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도령과 그죠 성춘향 잘 아는 듯이 중국 사람들도 굳이 홍루몽을 읽지 않았더라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집을 지은 거예요. 북경에 가면 대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설에 있는 걸 그대로 구현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드라마도 찍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북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상해 쪽에도 있을 겁니다. 남쪽에도. 그만큼 이 홍루몽이라는 소설은 중국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또 누구나 알고 있는 소설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홍루몽에 보면은 이 소설은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로 보면은 인생 비극이다. 근데 왜 그러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가복이라고 했어요. 가복의 남자 주인공을 보면 사람이 햄릿형이에요. 햄릿형은 뭡니까? 햄릿이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뭐 이렇게 했죠. 그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뭐야? 고민, 갈등. 하지만 유약하고, 심약하고, 한데 결정을 잘 못하죠. 그런데 현실에 대한 파악은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바꿀 용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다 괴로워하고 그 괴로워하다가 정말 자기가 그 할 경우에 예, 잘못하면 칼날이 자기한테로 향하면 결국은 자살하게 되죠. 이제 바깥으로 향하게 되면 그 상태의 편을 누군가를 괴롭히게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모순 또는 사회적인 악, 뭐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인간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을 보면 그걸 자기가 직접 고치던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과거 제도도 잘못됐고 이 사회의 모든 모순, 남녀의 불평등 뭐 이런 것들 다 자기가 보고 잘못된 줄 알면 이걸 고치면 돼요.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영웅이 돼야 되겠죠. 세상을 고치는. 근데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괴로워하다가 그냥 이 세상에 적응하면 됩니다. 적응하게 되면은 이러한 고통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 자, 사회에 적응도 못하겠고 거기에 합류해서 하지도 못하겠고 또 그렇다고 영웅이 되지도 못하고 이러면 항상 비극이죠. 이런 비극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중국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햄릿인데 중국에서 보면 구런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초나라가 잘못된 걸 알면서 그걸 혼자 괴로워하면서 변방을 헤매다가 결국 초나라가 망하니까 자기도 자살한 강물에 뛰어들어 죽게 되는 그런 영국이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서는 비극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가복도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과거처라고 하니까 시험 공부하라고 하니까 예 해놔놓고 과거 시험 8구문에 관한 공부는 안 하고 시나 짓고 사나 짓고 뭐 이렇게 이 자기 금능 12체의 미녀들과 같이 그렇게 몰래 시혜를 조직해 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과거 공부는 안 해요. 머리도 있고 재주는 있는데 그러다 집안이 망하고 난 뒤에 다시 그 할 때 집안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과거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를 해요. 하고는 그 다음에 다시 뭐야 홀연히 세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햄릿인데 그래서 이것이 인생 비극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애정 비극은 뭐냐? 딱 뭐 단순하죠. 뭐야 사랑하는 이와 헤어할 수 없는 비극,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는 비극, 그것이 뭐냐, 애정 비극이겠죠. 자, 그러니까 그 말은 가복과 그 다음에 임대옥이 사랑을 하는데 첫눈에 반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좋아해서 결혼을 하면, 그래서 해로하면, 그거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겠죠. 해피엔딩인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옥은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어머니는 일찍 죽고 자기 아버지가 도저히 상해 쪽에서 살다가 항주 쪽에 남쪽 지방에서 살다가 딸을 못 키울 때 자기가 폐병이 들려서 곧 죽을 것 같아서 딸을 친구한테 부탁해서 외갓댁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가복집이에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자기는 고아다시피 해요. 외갓집에 와 있는 외톨이 고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사촌끼리는 중국에서는 결혼하니까요. 그래서 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홀로 고아가 됐고, 그런데 둘은 사랑을 해요. 그런데 어른이 봐서는 또 하나, 한 명 친척이 이 가복 집으로, 놀러 오는데 옛날에 굉장히 거리가 머니까 한 친척 집을 다녀오면은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거의 이 가장 빼고는 와서 그 집에서 살다시피 해요. 그것이 이제 설보채인데, 설씨 집안이에요. 이도 굉장한 집안인데, 그래서 와서 지내면서 그 설씨 집안의 딸인 설보채가 가복과 거의 비슷한 연령배고 같은 또래라서 둘이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설보채가 가복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냥 서스럼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는데, 집안에서는 보면은 뭐냐, 설씨 집안과 가씨 집안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다 좋으니까 이 부모들이 서로 이제 혼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혼을 하게 돼 가지고 설보채하고 가복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 임대옥은 뭡니까? 홀로 남죠. 그러니까 임대옥에 봐서는 애정의 비극이고, 또 가복도 자기가 설보채는 친척으로서 좋아하는 거지 친한지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는, 계속 애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 애정의 비극이죠. 그리고 이거는 가복이 임대옥을 사랑하고 설보채는 가복을 사랑하는데 가복은 설보채를 사랑하니까 이 역시 애정의 비극이죠. 세 사람 다. 자, 그 다음에 결혼의 비극이라는 것은 바로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니까 이거는 가복과 임대옥은 결국 결혼의 비극이 되죠. 자, 그래서 비극에서 나중에 결혼하는 날 임대옥은 설설이 혼자 방에서 폐병으로 죽게 돼요. 죽고 난 뒤에 이 가복은 임대옥을 잊지를 못하죠. 항상 자기 첫사랑을 가슴에 묻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설보채로 봐서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결혼은 결국 비극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원만한 결혼 생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결혼의 비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홍lum몽은 여자의 비극인데, 청대 여자들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원치 않는 결혼 생활과 또는 사회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것이 여자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회, 그 사회,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낸 여자들의 비극, 바로 그것이 홍lum몽이다. 그래서 탐춘이나 이쪽 보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원하지 않는 곳하고 멀리 결혼을 가야 하는 그러한 어떤 비극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홍lum몽은 여자들의 비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비극은 뭐냐면 이 영국부 대관원에 사는 이 가시 집안은 굉장한 사치하고 또 어른들이 외도하고 뭐 이런 방탕한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돼요. 뭐 이거는 또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치와 방탕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한 것도 있고, 뒤에 보면은 어떤 대지주인데 농촌이 피폐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돼요. 더 곤란이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대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집 며느리가 결국은 손부 며느리죠. 며느리가 이 경제적인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리대금을 해요. 이 고리대금은 정부에서 귀족이나 고관들 뭐 이런 관리들은 할 수 없게 됐으나, 만약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발각돼서 재산이 모두 압류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됩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이 가정의 비극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영국부 내에 서로가 그 큰 재산과 그 영국부 자체를 서로 차지하려는 그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도 또 암암리에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또 가정의 비극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의 비극은 뭐냐면은 이 청대 사회가 농경 사회니까 이 농촌 경제가 피폐하게 되는데 바로 이 가시 집안이 대지주인데 그러므로 이 가시 집안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건 사회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 농촌 사회의 어떤 모순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할수록 이 청대 사회 역시 그 모순이 증가해서 점점 사회가 몰락의 길로 쇠락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있으면 외침, 유럽이 쪽, 전 서양이 중국으로 청나라로 점점 들어가게 돼 가지고 침탈하게 되고 결국은 청나라가 그 서양의 문명에 의해 가지고 몰락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래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제 서양에 대한 건 이야기는 안 나오면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가 점점 몰락해 청대 사회가 몰락되어 가는 그 피폐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홍루몽의 특징은 뭐냐? 이거는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인물들을 잘 그리고 있다. 즉 전형적인 인물들을 그리고 있는데 각 노는 사람들마다 개성적이다. 이거는 뛰어난 작품마다 다 노는 이야기 같아요. 그죠? 개성적인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작자가 이 사실적인 묘사라고 했는데 이 가부 영국부를 쭉 묘사하면서 조설건이 어릴 때 굉장히 남쪽에서 굉장한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권력이 있었고 자기 할아버지가 이 황제의 그 내탕금을 관리하는 쪽이었어요. 황실 재산을 관리하는 쪽이었고 그래서 자기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처음에 보면은 대대로 그런 쪽이었는데 황제와 어릴 때의 어떤 글동무였어요. 황제가 크다 보면 혼자 공부하기 하니까 대신의 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황실의 어떤 자산을 관리하는 뭐 그런 집안이어서 굉장한 권력이었고 집이 굉장히 잘 살았죠. 그 다음에 황제가 이렇게 남천을 할 때 황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전국을 도는데 그때 남쪽으로 왔을 때 황제가 조설건이 살던 집에 머무를 정도로 그걸 행궁이라고 한다 했죠. 황제 김씨 그렇죠. 그 정도로 그 집안이 잘 살고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황제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요. 그래서 그 집안이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북경으로 이사 오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나 가난하게 됐고 결국 북경 그 변방에서 살면서 자기가 글을 팔아서 쓰고 다른 사람 글씨를 대필해 주면서 끼니를 잃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조설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그 어떤 경험했던 그 부잣집의 그 기억을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허무하더라라는 것들을 자기 경험상 너무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소설화한 것이 바로 이 홍루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묘사. 뭐 부자가 되지 않고 부자로 살아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부잣집을 잘 묘사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 자기가 다 경험해보고 난 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특히 그한 것이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뭐 인물들의 정신 세계를 표출했다라고 했는데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소설을 한 10년 동안 구성하면서 계속 수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물과 사건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성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굉장히 잘 썼다. 각 인물에 맞게 그 사람의 또 직위와 신분에 맞게 굉장히 언어를 잘 썼다. 하인이 쓰는 말투, 그 다음에 고관이 쓰는 말투, 그죠? 안여자가 쓰는 말투,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언어에서 뛰어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언어 예술의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루몽의 영향을 보면 뭐냐면 홍루몽은 그 뒤에 속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속작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들을 홍루몽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뭐냐? 자, 홍루몽을 보충했다고 해서 홍루몽보. 자, 그 다음에 홍루몽을 뒤에 했다고 홍루후몽 후자를 썼다가 그 다시 후자 대신에 복자 홍루복모 이거 부자나 뜻이 같은 제자에서죠. 그래서 홍루제모 그 다음에 더 정가식 보충했다고 해서 정보 홍루모 뭐 홍루모의 그림자라고 해서 홍루몽령 또는 뭐 홍루환모 한자를 썼다가 속 홍루모 속자를 썼죠. 홍루중모 중이나 재나 복이나 다 같죠. 홍루원모 그러다가 뭐 귀홍루 뭐 이런 만큼 홍루몽에 대한 어떠한 속작들이 많다. 홍루몽이 워낙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근대에 들어와서 현대 들어오면은 홍루몽이 가장 중국 소설에서 뛰어난 작품이니까 홍루몽에 대해 가지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홍루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학술대회를 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홍루몽이 하나의 학문의 분과로 이렇게 할 정도로 홍학이라고 부를 정도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홍루몽에 대한 연구가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이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홍루몽은 금병매와 홍루몽 보면은 금병매는 금 쓰고 뭐 19금이죠 소설 자체가. 근데 이 금병매가 주인공들이 대체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야한 장면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홍루몽은 10대 후반이에요. 20대 초반, 10대 후반이니까 이들의 사랑은 굉장히 상큼해요. 물론 이제 약간의 뭐 이런 성적인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뭐라거나 금병매가 속이라고 하면 아주 속대라고 하면 홍루몽은 좀 저게 고하다, 고상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청소년도 봐도 되고 좀뭐 군자가 선비가 좀 몰래 본다고 해서 그렇게 흉잡을 것도 없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홍루몽은 이 여러 가지에서 보급 책의 어떤 전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대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일반 사람도 쉽게 말해 대중이 볼 수도 있고 지배자된 선비들이 또 이렇게 봐도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굳이 검수가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홍루몽이 굉장히 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소설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서문경과 이 가복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뭐 이 이 가복은 대부분 이제 햄릿형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고민만 많이 하고 자기한테 모든 조건들은 외부에서 그냥 덤으로 주어졌다가 나중에 다 또 사라지게 되는 뭐 그러한 건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 금병매와 홍루몽도 비교해서 한번 볼 만한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뭐 불문하고 일단은 두 작품을 한번 비교해봐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들,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는 경화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설은 제약 소설입니다. 제약 소설이라는 것은 재주와 학문을 이렇게 나타내는, 드러내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가 내 재주가 이만이 많다, 내가 이만 박식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노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경화연인데, 백회에 이릅니다. 그래서 천계에서 쫓겨난 화신들이 인간계로 내려와 100여 명의 젠녀가 되어 기회를 자랑한다. 서로의 어떤 재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중간에 기이한 환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이 풍부한 환상, 그 다음에 해악, 그 다음에 박학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제약 소설이니까 뭐 잘난 거, 잘난 척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뭐냐,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 뭐냐, 불평등한 부녀 문제, 즉 남녀 문제와 사회의 폐단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견해와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 소설 전체가. 하지만 단적으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현학적인 묘사가 많다. 그래서 이런 한계에 부딪혀서 뭐 도저히 홍루몽이나 유리매사에는 견적 비교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문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제약 소설에는 뭐 하경거의 야수폭언 또는 진구의 연산외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경화연이라는 제약 소설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작자는 이여전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풍화보감. 네, 진삼의 풍화보감인데, 이거는 이제 북경의 배우와 긴녀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의 배우, 긴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화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류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류계의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본격적인 장편 소설이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화류계를 다루다 보니까 동성애 등 외설적인 묘사까지도 있다. 동성애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다 있었는데, 금병명에도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 한두 장면들이 있어요. 남색이라고 해서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공인하기나 하지 않는 사회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아직 공인화되지 않는 그런 거니까 옛날에는 다 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술적인 내용도 조금 있다. 풍화보감 자체가. 예.
그 외에도 뭐 하류 소설에 화헐헌이라든가 청루목, 해상, 화열전 뭐 이런 소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풍화도감, 하류 소설에는 풍화도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안여영웅전, 안여영웅전. 요거는 이제 작가는 문광인데 딱 우리가 보니까 이 유형이 뭐냐면 협의공환 소설입니다. 협의 소설, 협의라는 것은 협객, 무협 뭐 이런 소설이에요. 무협 소설의 어떤 청대의 이 안여영웅전부터 노음으로 인해서 무협 소설이 이제 물론 뭐 그 밑에는 당대 전기에도 뭐 서번낭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무예 소설의 그 원형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본격적인 무예 소설 장편은 이제 안여영웅전 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안 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공안은 범죄 또는 탐정 아니면 그런 소설이죠. 수사, 그죠? 그런 소설. 그런 소설을 공안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 공안이니까 무협 소설에서 대체로 어떤 사건을 해결해 가는 뭐 그런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보면 40회인데 여자 혈객 13매가 이것도 역시 뭐 세 번째로 태어났겠죠. 그래서 13매라고 했고, 부친의 원수를 갖고 은인 안기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냐, 제자가인 재주 많은 남자와 그다음 아름다운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제자가인 소설인데, 그 소설에 무용담을 입힌 거죠. 누가 무용이요? 여자가 무용이요. 안여영웅전이니까 지금 율란 노죠. 그것도 역시 여자죠. 그죠? 율란이 아니라 무란인데, 그죠? 목난사를 에 관한 것이 나중에 작극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시가 원래 목난사라는 시가 위진남북조 시대에도 있었고, 그것이 작극이 된 것이 이제 목난에 대한 거죠. 거기 영화된 게 이제 목난인데, 그 말 왜 발음이 뮬란으로 됐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는 중국어도 아니고 영어 발음도 아니고 희한한 한국어 발음이죠. 예. 자, 어쨌든 그것도 역시 뭐냐, 여자 영웅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안여영웅전 여자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순수한 북경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언어 연구에서 당시 북경 방언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라는 거죠. 나학적으로도 보면. 예. 이 소설이 유명하자 그와 비슷한 소설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삼여보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삼여비니까 또 칠여보이 뭐 이런 소설도 있고, 그 다음에 공안 소설로서 시공안 기문이 있고, 시공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 팽공안 뭐 이런 공안 소설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여영웅전은 협의공안 소설이더라,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청말에 이르릅니다. 청말을 또는 우리가 만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만청이라고 하는데, 그때 소설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사람들도 소설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나라는 망해가고. 자, 그래서 왜 소설이 그렇게 폭증할까 보니까, 첫 번째가 인쇄술과 신문의 발달로 인해서 결국 뭡니까? 책 출판이,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 출판이 용이하게 되고, 신문이 발달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문에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냐,
연재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굉장히 많이 발간이 되는데 각 지방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각 지방에다가 그 지방마다 또 많은 신문들이 있으니까 그 신문마다 매일 연재 소설을 해야 되니까 그 수요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걸 메꿀 수 있는 소설들이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소설을 게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요. 또는 심지어는 여기는 안 넣었습니다만 소설 잡지, 소설만 전문적으로 한 잡지가 굉장히 많이 출판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소설을 좋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그 당시 예, 소설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 있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소설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물론 청대에 뭐 전통적으로 소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좀 전에 얘기했던 김성탄 같은 사람 있기는 했지만은 이후에 청말에 오면은 서구의 어떤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지식인들이 뭐냐 소설의 사회학적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설 사회학적 이야기인데 뭐 소설 혁명론까지 그래서 계몽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뭐냐 아래와 같은 수단으로서 이 소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소설의 사회적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왜냐 자기들은 그 수많은 어떤 백성들을 계몽시키려고 하는데 계몽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대중들이 뭘 좋아하느냐? 소설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소설을 읽고 굉장히 감명받고 거기서 하니까 야 그러면 소설을 자기들이 필요한 사상이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쓰면 백성들을 계몽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소설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힘이 있지만 소설에 대해서 너무나 맹신했다고 할까 너무 과신을 해버렸어요. 과신을. 그래서 아무리 소설이 그거 한다고 해서 소설을 쓴다고 사회를 바꿀 수는 없죠. 그것은 사회를 바꾸려면 개혁을 해야 되고, 그죠? 사상을 바꿔야 되지. 소설을 바꾼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지는 않아요. 약간의 영향을 받지만은.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소설을 이용하여 외세에 굴복하고 부패에 찌든 조정, 청나라 조정을 비판하거나 또는 사회를 개혁하거나 또는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이런 것의 수단으로서 소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소설은 좀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창작 대상이 되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만층의 소설이 굉장히 흥한 원인이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설 잡지를 출판했다 그죠. 전문적인 소설 잡지를 대량으로 출판해서 보급하게 되는데, 자 보면은 양계초의 신소설 1902년에 양계초의 신소설 이보가의 수상소설 1년 뒤죠. 1903년 수상이라는 것은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림 이래 판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도안이 있고 옆에 이제 그림이 소설이 있는 거 그런 걸 수상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옥료의 월월 소설 이게 달마다 나오는 뭐이죠? 1906년. 그 다음에 정박의 소설님 1907년에 나오는 정박의 소설님 뭐 이런 소설들이 대표적으로 완청 소설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소설에 대한 그 잡지뿐만 아니라 논문까지도 쓰여졌다. 대단한 거죠. 소설로 당시에 논문을 썼다는 것은 소설이 문학으로 인정이 잘 안 되었던 시대였는데 논문으로 써졌다. 그래서 보니까 소설의 사회적 중요성을 역설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게 양계초의 논 소설력 군치지 관계 그러니까 소설과 대중 지배에
관계에 대해서 논하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완전히 계몽주의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이 소설을 대중을 어떻게 계몽시키고 지배하는데 어떻게 사용하지 못할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 소설에 대해서. 자,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우리가 놓은 것이 바로 견책 소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배계층을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견책이라는 것은 비난하다, 나무라다는 뜻이에요. 그런 소설입니다. 견책 소설.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쓴 사람은 노신의 중국 소설사락에서 처음 사용합니다. 노신이 이제 지은 거예요. 이런 소설들의 견책 소설이다 라고 한 거예요. 내용은 대체로 주로 관계나 그 사회 지배계층의 부정과 부패를 폭로하는 그러한 내용을 합니다. 예, 구성은 대부분 유리매사처럼 여러 일화를 연결하는 형식이다. 그래, 일화 중심의 어떤 소설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리매사 부분을 따왔는데, 그런데 유리매사는 풍자소설이, 그죠? 최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리매사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죠. 유리매사가 최고라는 걸 보면.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앞서가지고, 소설가는 마음이 앞서서 자기가 흥분하고 자기가 분노하고 해서 그 자기 감정을 그대로 작품에 드러내면 안 되죠. 그러면 진짜 절짝이 나오죠. 그죠? 그는 초보적인 소설가고, 뛰어난 소설가는 자기가 아무리 분노되고, 그죠? 슬프고 아프고 하더라도 그것을 작품에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니라 인물을 통해서 아주 냉정하게 그림은 그릴수록 그런 글 읽고서 독자가 그걸 흥분하고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뛰어난 작가예요. 그것이 이제 예술화, 작품화, 문학화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바로 견책 소설입니다. 예. 보면은 뭐냐, 옥녀의 대표적인 4대 견책 소설이 있습니다. 만청시대 때 대표적인 4대 견책 소설이 있는데, 옥녀의 20년 목도지 괴현상, 20년 동안 목격한 괴이한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보가의 관장형령기, 관장이라는 관의 현장에서 드러난 것들을 이게 자기가 기록해 놓은 거, 나타난 걸 기록한 거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유학의 노잔유기, 유학의 어떤 유기, 돌아가며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느낀 것을 기록한 바로 그런 유학의 노잔유기. 정박의 을해화, 이거는 꽃 이름이죠. 을해화. 자, 이것이 네 가지 견책 소설이다. 정말의 4대 견책 소설, 20년, 목도 지괴현상, 관장형량기, 노잔유기, 을해화. 그럼 이 견책 소설은 평가는 어떠냐? 시대적인 인물을 내포하고 있다. 자, 망해가는 청나라 또는 청나라의 새로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대중을 계몽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인물을 내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제 표현이 분명하다. 이 사람들은 아주 분명해. 이 소설을 딱 읽으면 지금 뭘 비판하고 있다. 시대적인 과거 제도 또는 뭐 시대 상황 또는 뭐 패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구나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들은 뭐냐, 유리매사의 냉정한 풍자가 부족하다. 그렇죠. 생각이 마음이 앞서고, 그죠? 그래서 감정이 너무
앞서가지고 표현되어 있다. 문체 속에, 문장 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대로 완전 노골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자기들이 막 그 사회 현상을 비판하고 그 관에 대한 어떤 현상, 과거 제도 현상 자기가 막 그대로 비판합니다. 그 어떤 작품의 플러스에서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독자가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작자의 거기에 나오는 주 인물들을 통해서 막 그대로 작자의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나왔어요. 말로서 연설하고 뭐 이런 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문학적으로 낫겠죠. 문학성이 저하돼요. 그래서 이 소설들이 유리매사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류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자, 그 외에도 이제 청대는 정치 소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서양 근대 사상의 본질을 이해하고서는 서양의 사상으로 보니까 이 청나라가 정말이 너무나 부패한 게 많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봉건사의 병폐 뭐 이런 것들을 폭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폭로합니까? 혁명의 이상을 고무시킵니다. 청나라를 전복하고 새로운 공화적,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 양계초의 신중국 미래기. 딱 보니까 뭐 이거는 충분히 전투력이죠. 그 다음에 진단여사의 자유결혼. 이거는 완전히 중국의 전통적인 어떤 정원제도, 그죠? 그것을 폐단을 없애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천화의 사자후, 사자의 표효, 뭐 이런 거죠. 그막 울부짖음,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런 작품들이 정치소설이다. 이 외에도 보면 중국의 어떤 소설만이 아니라 만청때 되면은 번역 소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임서라는 사람인데 이제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은 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한 사람은 서양의 사상을 번역하는 음복은 서양의 그 사상서들을 이렇게 번역해서 이 많은 중국 지식인들이 그것을 읽고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사상을 개조하게 되는데 이제 문학 작품에서는 임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영어, 불어, 뭐 이런 독어 이런 걸 외국어를 잘해서 번역한 게 아니고 그런 번역을 할 수 있는 번역가들을 데려다 놓고 번역하게 하면 중국어로 번역하면 그것을 자기는 유창한 고문으로 번역해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작품들을 씁니다. 그런데 작품을 보면은 여기 춘희 동백아가씨죠. 춘희마의 소설 동백아가씨, 뭐 파리의 자환녀 유사하는데 파리 다방, 그죠? 뭐 동백아가씨인데 이것이 유명한 소설이지만 또 우리가 또 더 잘 아는 거는 뭐 오페라로 해서 또 바뀌어서 더 유명하게 되죠. 그는 이 춘희 동백아가씨 라트라비아타라는 이 오페라로 돼서 우리가 더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스토우의 엉클 톰 스케빈, 톰 아저씨, 그죠? 의 오두막이라는 소설. 이 소설을 뭐 흥노, 유천노 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예, 쌀그 송그 푸 영웅락 하는데 이건 스코트의 아이반 호프이라는 소설이죠. 로빈 훗 나오고 뭐 이런 거, 그죠? 소설인데 그 소설을 이제 이렇게 번역하고 뭐 그 외에도 많은 소설을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소설들을 노신 등 당시에
많은 문인들이 이걸 읽고서 자기가 새로운 소설에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문으로 썼으니까 고문 아는 사람, 지식인들이 이걸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새로운 문화, 뭐 임서나 엄복이나 뭐 이런 문학과 사상서 이런 것들을 읽고는 새로운 서양의 사상 문학을 알고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유학을 가죠.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러시아로 가기도 하고 또는 뭐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중국에 완전히 새로운 문화, 서양의 어떤 문학을 펼치죠. 거의 보통 말해서 신문학을 만드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이광수, 최남선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새로운 문학을 서양식 근대 문학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되는데 그런데 영향을 많이 준 것이 바로 이 임서의 번역 소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신문학에 굉장히 영향을 줬다 그런 거죠. 이 외에도 보면은 당시에는 상업소설, 흑막소설, 무협소설, 탐정소설 등등도 상당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읽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문학적인 어떤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언급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당시에는 소설들이 정말 유행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중국 소설의 고전문학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고사에는 원문을 내놓고 번역하라 뭐 이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물론 이제 원문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문이 이래 하나 나오면 이 작품이 어느 시대의 어떤 작품의 유형의 작품인가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당대 전기인지 그죠? 아니면은 뭐 이것이 화본 소설인지 삼국지 이런 것 같은 명대 장편 소설인지 뭐 이런 것 정도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알면 되고 중요한 건 전체적인 소설의 흐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국 소설이 어떻게 발전해서 흘러서 정말까지 왔는가? 그리고 그 각 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고 어떻게 돼서 그 시대에 그런 소설이 만들어지게 됐는가? 그죠? 그래서 홍루몽을 보면 시간이 좀 많았으면 뭐 홍루몽이나 각 작품면을 더 감상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원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반으로 줄어버려 가지고 어, 예, 강의를 압축한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강의를 따라오기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게 또 현대문학을 한번 현대 소설도 한번 봐야 중국 소설 전체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고전 부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홍루몽을 보면은 아마 어떻게 홍루몽이 중국의 최고 소설이라고 하는데 홍루몽의 시작이 뭡니까? 신화 전설부터 나오죠. 뭐 어떤 연기한 돌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연기를 먹고 이거는 어, 굉장히 혼자 그 어떤 시간에 나와요. 중국 우리 신화에서 보니까 그죠? 여화가 중국의 하늘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걸 위해서 돌로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다시 땅을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홍루몽에서 처음에 나올 때는 그 중에 다 쓰고 하나가 남았다. 그
하나가 남았는 돌이 결국은 연기를 받아서 이렇게 에, 보옥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기가 연기를 받고 나중에 인간으로 세상에 가고 싶다 해서 도사와 중이 그걸 갖다 인간 세상에 넣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쑥 살다가 다시 돌아갔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 있는 돌에다가 자기 자신을 거기다 다 새겨놨고, 그걸 나중에 읽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읽는 것을 전하라라고 해서 전한 것이 이제 이 이야기다. 그래서 석둑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 석둑이라는 이야기가 돌 이야기. 그래서 돌로 와서 나중에 이 가복이가 과거를 다치고 집을 부리고 모든 걸 버리고 돌아가는 것서 다시 돌로 돌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쓴 거예요. 그래서 석둑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 굉장히 화려했고 그 했던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다라고 해서 홍루 그러한 화려한 누각 화려한 집에서 살았던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해서 홍루몽이다라고 이제 다시 고쳐서 이제 부르기도 하고 했죠. 그래서 홍루몽을 보면 그 이야기 중국의 이야기가 어떻게 했냐 신화전설에서 했다는 걸 그대로 다 보여줘요. 삼국지에서 보면은 삼국지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그 이전의 시대 노죠, 그죠? 그래서 전국시대부터 나오게 되죠. 서로 합쳤다가 그 분리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전국시대부터 이야기를 하고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이런 시대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수호전도 보면은 그게 그 전 시대에 홍태위가 나와서 그 도간에 갔다가 당대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송대였나? 당대겠네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잘못 그 뭡니까? 복마전을 잘못 그 건드려 가지고 열면 안 되는데 꼭 본다고 해서 고집세게 열어 가지고 결국은 그 악기들이 나중에 몇백 년 뒤에 나올 것이다. 그 악기가 108악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저 수호전의 영웅들이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서유기도 보면은 옛날 그 신화 이야기들이 그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렇고 시작되고. 금명매도 보면 그 전에 한 고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방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보면 또 옛날 그 이야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중국 소설이 신화부터 해서 쭉 발전되었다는 것들을 우리들은 이런 장편의 이야기에서 쭉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신화가 어떻게 발전해서 그것이 소설화되어 가는 위진남북조의 여러 가지 귀신 이야기들을 거치고서 당대 전기가 되고 그것이 또 백화로 바뀌면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송대 화분 소설이 되고 그죠? 설로아인들의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듣는 이야기에서 나중 명대가 되면은 이것이 읽는 이야기로 이래 바뀌기 시작하고 문자화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청대오면 더욱더 꽃이 피게 되는 뭐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험 이야기는 이전 시간이 되겠죠. 이전 시간에 이미 했으니까 잘 들으셨을 거고 예, 금요일 날 23일입니까? 예, 그때 10시 반에 시험을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참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예, 시험 칠 때 같이 한번 얼굴 보고 예, 그리고는 예, 하면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